국민의힘 선대위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갈등 당사자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쓴 아들의 입사지원서로 논란을 빚은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5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면서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고령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요양보호사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 비늘에 서서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돌파 감염 후 회복되면 슈퍼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2차 접종 완료보다 10배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아슬아슬했던 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위기와 봉합으로 오가던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불협화음이 결국 터졌다는 분석인데요. 이 대표가 모든 선거대책위원회 직함을 내려놓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직만 하겠다는 건데요. 나는 후보의 뜻만 따른다고 한 이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대선 78일을 앞두고 제1야당이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안보겸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울산 합의를 한 지 18일 만에 또다시 선대위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당 대표직은 유지하고 선대위에서 맡고 있는 상임 선대위원장과 홍보 미디어 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전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벌어진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조 단장이 이 대표 지시에 불응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폭발한 건데 이 대표는 조 단장의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공보단장은 들어와서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조 단장이 자신은 윤석열 후보의 말만 듣는다며 하극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조 단장은 이 대표 기자회견 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조언에 따라 이 대표를 만나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자리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요구한 거취 표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치력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 후보가 방금 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사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 윤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30분 전쯤 이곳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나온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 갈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조수진 공보단장의 선대위에서의 거취 문제도 모두 김 위원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에 앞서 조수진 공보단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조 단장에게 이 대표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가 조 단장의 사과를 거부하면서 선대위직 사퇴까지 선언해버리자 앞으로의 상황 수습을 김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까지 수습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선대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 산하 총괄 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후보 일정과 메시지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현재 조직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찾을지 노력할 것이라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사퇴 수습을 일임하고 내일 전북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당내에서는 초선 박수영 의원이 이 대표와 조 단장 등 최고위원 모두 사퇴하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당사 앞에서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자중질환을 넘어 내란 수준인 이 국민의힘 소식 정치부 조영민 기자가 내막을 취재하고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울산 회동 이후에 조금 이렇게 잘 굴러가나 했더니 또 전례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앞장서서 싸워야 할 이 야당 대표가 대선 관련 업무 안 볼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떠나버린 황당한 일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이른바 울산 합의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직에 복귀한 지 정확히 18일 만입니다. 당연히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대표 조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 둘러싼 문제로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으시는 게 조금 과도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비판은 당연히 감수하겠고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비판까지 감수해 가면서 던진 이유가 궁금한데 도대체 조수진 공보단장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 불편했던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표와 최고위원으로서 회의석상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쌓여갔고요. 이번 싸움도 회의석상 논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비공개 선대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수진 단장이 윤석열 후보의 말이라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준석 대표가 심기가 불편했는지 전날 선대위 관계자 발로 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린 것을 두고 공보단장이 할 일은 이런 기사에 대응하는 거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이렇게 두 사람 간 추가 공방이 있었고요.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가 이 공방을 이 하극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당 내부자의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거다. 이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었잖아요. 이 이후에 벌어진 수습 과정이 조금 더 문제가 됐습니다. 조 단장이 일단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게 이 대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 단장은 논란 직후 기자들과 통화해서 현재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모두 내 책임이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후 조 의원이 몇몇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정신 건강을 운운하는 이 비난성 유튜브 영상 주소를 공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이 대표는요, 낮에 사과하고 밤에 도발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SNS 글을 올렸고 이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상임선대위원장을 던지는 일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자신이 정리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나 보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 또 조수진 의원 양쪽에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좀 이제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어저께 그 발언이 너무 과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이준석 대표에게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사주를 갖다가 하고서 이 사태를 좀 원만하게 수습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김 위원장 이 대표에게는요, 대표가 참아줘야지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제일 답답할 건 이 사실 윤석열 후보일 것 같은데요. 네. 정작 본인은요, 민주주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결 의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당내 갈등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인식이 어땠는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발언들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조수진 공보단장이 우리 이준석 대표를 찾아가서 잘 정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뭐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뭐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또 나아가는 것이 또 민주적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양한 의견의 민주주의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후보의 리더십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란 말로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이제 부인 김건희 씨 건이 아직 제대로 이제 수습이 안 되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인데요. 네. 자, 이 자중질환까지 겹쳤습니다. 어떻게 돌파를 할까요? 일단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총대를 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대위가 항공모함 같다며 기동 헬기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선대위를 조금 더 슬림화하고 지휘 체계를 김종인 위원장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수습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 기자가 보기엔 어때요? 이준석 대표 지난번처럼 다시 복귀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측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이 대표 이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대표로서 사실상 이 2번이나 상임 선대위원장 던진 꼴입니다. 다시 복귀한다? 이번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복귀든 아니면 보이콧이든 이 대표가 어떤 명분을 어디서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아빠 찬스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들이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어냈고 아버지께 잘 말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이렇게 적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공정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사의를 수용했지만 이 정권 말 공직기강이 해이해질까 우려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은 컨설팅 회사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라고 쓴 뒤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적어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수석은 사임 인사를 통해 아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건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 관련해선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며 책임지는 게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석 아들이 불안 증세가 있다면서 아들의 취업 과정에 김 수석이 개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 배경에 대해선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낄 정서에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민감한 공정 이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노무현 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김 수석은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민정수석은 모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5명 모두 불명예로 물러났는데요. 자, 이 정도면 개인 차원을 넘어 이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청와대 수석들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감시 사각지대가 돼버린 속 사정을 전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감찰하기 위한 견제장치입니다. 지난 2013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야당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직후 의욕을 보였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면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탓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한 지가 지금까지 4번이나 있었어요.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방치된 사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5명 모두
논란 속에 물러났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논란, 김종호 전 수석은 이른바 추윤 갈등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신현수 전 수석은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장관과 갈등하다 사퇴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특별감찰관실은 개점 휴업 상태지만 지난 4년 8개월간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예산 34억 원은 고스란히 집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망자의 97%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병상을 기다리던 어르신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요양시설에서 숨지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르신은 13명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숨졌는데 1명은 병원도 가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병상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성껏 병수발을 해온 요양보호사에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하고 열이 나고 그랬을 적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스백, 약 드리고 비누리에 싸서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참담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기는 하는데. 지난달 14일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돼 동일 집단으로 격리된 경기 양주의 요양원. 지금까지 어르신 40명이 확진됐고 8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숨졌습니다. 음압시설도 없고 전문적인 방역체계도 미흡한 요양원 시설. 어르신들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종사자들은 이 비극이 언제 멈출지 암담할 뿐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니까 제 가족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허망함이 너무 크고 뭐라고 그런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확진자 임신부가 병상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불안해합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임모 씨. 최근 일절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냅니다. 태아 걱정에 백신도 안 맞았는데 코로나19에 확진될까 봐 겁이 난 겁니다. 집에 한 2주 정도 계속 가만히 있을 생각이 무서워서. 걸리면 병상이 없고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열흘 뒤 출산을 앞둔 김다정 씨도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까 봐 불안합니다. 병상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보도에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신뢰하는 이제 의료진이 없는 뭔가 전혀 새로운 환경, 그런 거점 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인터넷 맘카페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출산 예약 병원에 격리 병실이 없어 걱정이라는 하소연이나 확진됐을 때 출산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어제는 확진 산모의 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들이 당번제로 출산용 병상을 비워두거나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전담 병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전담 병상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신생아실, 그다음에 신생아실조차도 그 신생아실 격리가 필요해야 되고요.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가 분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은 전국에 8곳뿐. 신속한 병상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의료 자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시청자가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격리 해제 확인서가 있는데도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달 28일 격리 해제된 30대 직장인 이모 씨. 어제 찾은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내시경 검사를 원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들은 겁니다.
음성을 받고 다시 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입장도 못하고 1층에서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게 됐거든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음성 확인서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몸 안에 남아있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 때문에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가 유효기간 6개월의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이유입니다. 해지 통보까지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그런 딱지가 붙어 다니는 것은 아닌지 싶었어요. 이 씨가 오늘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갔지만 진료 거부는 여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자체 규정상 내시경 검사는 PCR 음성 결과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PET-CT를 찍으려다 2곳이나 진료 거부당했다. 격리 해제돼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완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은 여전한 겁니다.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사실은. 병원을 가고 싶은데 내가 병원을 못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 해제자를 받아주지 않는 건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거부 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 신구 권력 간 다툼은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이 거센 직격탄도 날렸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김부겸 총리가 반대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청와대가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지금 당장이 아닌 대선 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책 후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양보해주면 좋겠다고 압박했던 이 후보가 정부의 반대가 강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 제안이 당장 실현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는 물론 이 후보 증세 이미지가 해소된 측면도 있어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점은 반성하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중과세 등 부동산 세제를 논의할 당내 기구를 만들어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이처럼 여건대에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시장도 혼란입니다. 보유세 동결뿐 아니라 양도세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자 일단 대선 때까지는 지켜보자 거래에 나서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정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5,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달부터 이뤄진 매매 거래는 모두 6건에 불과합니다. 잠실떡도 거래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죠.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고했잖아요. 매수 심리가 또 약해졌고요. 양도를 하려고 해도 지금 양도세 때문에 올해 하반기 들어 거래 절벽이 심화된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강화된 대출 규제 영향이 큽니다. 팔려는 사람은 양도세 때문에, 사려는 사람은 대출 때문에 망설이면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 올해 1월 5,796건에 이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9월 3,000건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달엔 1,200여 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기존 정책들을 뒤엎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수자나 매도자가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매도를 유도하겠다지만 시장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임대료를 5% 내에서 인상한 1주택자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임대 물량의 상당수를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절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월 이어서 3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나.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청문회도 열자고 압박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공정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법률권 의원들이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년간 가짜 경력, 허위 이력으로 신분 상승을 해왔습니다. 실수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파파미, 즉 파도 미담이 아니라 파도 미심쩍은 이력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청문회를 열자며 윤석열 후보도 압박했습니다. 남에게는 대쪽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정작 본인 일에는 갈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와 만나 공정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 의혹으로 윤석열표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겁니다. 우리는 출발점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 상임위까지 동원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떨어진 사과, 요즘 사과를 자주 하는 두 후보가 보이네요. 네, 그런데 그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수습을 하려고 사과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요, 장남의 상습 도박, 또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허위 경력 논란에 사과했지만 오히려 이후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철진한 심파조 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면 아들 문제를 눈물바람식으로 덮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진정성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말이죠. 사과 이후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이 사과의 효과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 사과가 개운치 않은 이유, 이 부분이 아닐까요?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식 가진 게 또 부모 죄라고 하니까 다 책임져야 되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붙잡고 울었죠. 아니 본인도 못 지우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사과를 올렸습니다마는 또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도 많지 않습니까? 사과는 사과인데 상대 공격도 있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는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쪽 뒤에 뭔가 기획이 있다는 의구심을 보였고 윤 후보 역시 민주당의 가짜뉴스 탓을 덧붙였는데요. 숨기지 못한 본심 때문에 사과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지랖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군요. 맞습니다. 앞서 김진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쓴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물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박 장관은 SNS에 오히려 김 수석이 투명하다 확신한다고 편을 들었습니다.
의아하더라고요. 어디가 투명하다는 건지.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불공정이 대선의 화두잖아요. 이 화들짝 놀란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조홍천 의원은 법무장관이 오지랖 넓게 방어에 나섰다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저희도 지적했지만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라면 현 정부 내내 공석인 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거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대통령 측근 및 수석 비서관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별감찰관 법은 8년 전 당시 야당 의원이던 박 장관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인사 관련 등 청탁을 받는 행위, 권력형 비리, 부패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게 됩니다. 박 장관이 먼저 챙겨야 할 게 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볼까요? 자, 여야 모두 말로는 그만하자면서도 끊지 못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후보들도 선대위원장들도 뭔가 그만하자고 주장은 합니다. 검증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네거티브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네거티브 전쟁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야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 그만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민주당 선대위 선거 전략 보고서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책과 포지티브를 지향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네거티브 종식을 선언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도 양쪽 모두 네거티브전이 치열했습니다. 가짜 경력, 국민의힘에서도 쉴드 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검증, 이것을 네거티브라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조폭이 이 후보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후보 아들의 직장과 예금 상황 등을 들면서 알고 보니 특권층 자녀였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 선거를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말고식, 손쉽게 던져서 상대방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 있는 네거티브의 유혹에 덫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는 네거티브가 달콤해 보일지 몰라도 밖에선 제살 깎아 먹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택배기사인 척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한 남성을 시민들이 붙잡았습니다. CCTV에 담긴 긴박한 상황, 김호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황급히 골목으로 뛰쳐나오는 남성. 주민들이 뒤따르며 붙잡으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한 주민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러버콘까지 들고 쫓아갑니다. 주민들의 끈질긴 추격에 대로변까지 몰려나온 남성. 주민들은 남성과 대치하며 흉기를 빼앗으려 시도합니다. 이 남성이 경기 평택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에 들어간 뒤 60대 부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뒤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집에 있던 가족이 인근 자동차 정비소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정비소 대표가 남성을 뒤쫓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추격 전에 가세했습니다. 남성은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남성이 차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시민들은 드라이버를 밖에 넣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70cm 길이의 대형 드라이버로 버티는 사이 나머지 주민들은 차를 에워싸고 출발을 저지했습니다. 남성은 결국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 했지만 주민들과의 몸싸움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흉기에 다쳤고 강도를 당한 60대 부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혼자였으면 쫓아갈 생각도 엄두도 안 났을 거예요. 들었다는데 누가 쫓아가겠어요. 네. 대여섯 분이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용기도 나고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검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주민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가격을 2만 원대까지 올리며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재료값까지 올려서 가맹점주들도 불만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매출 기준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
20일부터 메뉴별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 인상되면서 인기 메뉴는 2만 원이 됐습니다. BHC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가맹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와 배달료,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가맹점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는 겁니다. 정작 가맹점주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BHC 본사가 이번 소비자 가격 인상과 함께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 부자재 값도 일제히 올렸기 때문입니다. 치킨무는 14.5%, 생닭을 튀기는 데 쓰이는 해바라기유는 10.2%, 양념 소스는 9.7%씩 올렸습니다. 인상 품목만 50여 종에 이르고 이 중 해바라기유는 지난 10월에 이어 올해만 2차례 인상했습니다. 본사의 고가는 8년 동안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올랐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BHC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300억 원.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인 32.5%에 달합니다. 이를 두고 가맹점주들은 앞에서는 상생 조치를 내세우며 소비자 가격을 올려놓고 동시에 공급 가격을 올려 본사에 배만 몰린다고 지적합니다. 닭 빼고 다 올랐거든요. 영업이익 30% 이상 내면서 하물며 지금 또 공급 올릴 이유가 있느냐. 말이 안 맞다. BHC 측은 원 부자재 납품값이 올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며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될 경우 슈퍼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주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휴가를 앞두고 미리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겁니다. I am planning to travel for the holidays, but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is test, I'll probably stay put in New York. 이동량이 늘다 보니 코로나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73.2%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전보다 6배나 치솟아 지배종이 된 겁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백신에 맞지 않은 50대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한 달 만에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시 공무원들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초기 연구 결과를 맹신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철저한 거리 두기를 당부했습니다. But an event cancelled is better than a life cancelled.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 보건과학대 연구팀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돌파 감염된 후 회복됐더니 10배나 강한 슈퍼 면역력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만이 또 다른 미래의 변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방역당국은 어떤 면역이 생겼든 재노출됐을 때 감염에 따른 임상 경과를 약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사이에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49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서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유치원생 18명, 가족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전라북도는 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로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서도 직원 3명을 포함해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익산과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신규 감염자는 49명으로 하루 발생 최다치입니다. 지난 1일 첫 국내 발생 후 20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227명입니다. 2달 만에 227명의 확진자가 나온 델타 변이보다 3배 빠른 증가세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의 가족에게 전파되는 2차 발병률은 44.7%로 델타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빠른 전파력 탓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내 시점에서 우세 변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오미크론 변이는 현 PCR 검사로는 확인되지 않고 별도 분석하는 데 최대 5일이 걸려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을 신속 판별할 수 있는 키트의 유효성 평가가 진행 중으로 다음 주쯤이면 지자체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됐죠. 길거리는 사실상 저녁 7시부터 한산합니다. 황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후 6시 텅 빈 식당에 손님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단체 예약은 총 6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지난달 초 저녁 단체 손님 예약이 20여 건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70%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제한이 이제 걸리니까 모임을 하려는 거나 다 취소가 됐고, 다 지운 거는 뭐 10명, 뭐 8명 뭐 이렇게 적힌 것들이 다 이제 취소된 거죠. 오후 7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끊어지고 영업은 사실상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10시까지만 해줘도 정말 괜찮은데 9시까지니까 오는 소비자들도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오후 8시 30분부터 손님들이 나가고 3시간 남짓한 저녁 영업은 마무리됩니다. 식당을 찾은 저녁 손님은 50여 명. 지난 6월 평일 저녁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해 직원 3, 4명을 더 뽑았지만 또다시 줄여야 해 난감합니다. 뽑았는데 또 가라고 그래야지, 빠져야죠. 차라리 위드 코로나를 하지 말고 했더라면은. 연말 연시 대목은 사라졌고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은 직원 1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북적북적 들어야 맛있는데 음식도 맛이 없고, 그다음에 침울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런 거리두기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꾸로 24시간 영업에 나선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정을 넘긴 늦은 밤, 경기 성남시의 불 켜진 카페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됐지만 이 카페는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매장에는 24시간 영업한다는 안내문도 붙여놨습니다. 전국에 14개 매장을 운영하는 카페 사장은 방역 지침을 따르다간 사업을 접을 판이라고 말합니다. 이자도 하루에 몇백씩 내야 되는데 혹시 하루 벌어 하루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강행하게 됐습니다. 24시간 영업 첫날부터 경찰과 구청에서 단속을 나왔고 지금까지 3개 매장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됐습니다. 강행하자마자 첫날 구청, 경찰 다 왔었어요. 뭐 적어라 뭐 하라 하니까 다 겁나고 하니까. 카페 손님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24시간 영업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를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다 막고 있는데 따라 하지 않게라는 점. 일부 자영업자도 24시간 영업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같이 그냥 영업 강행할 사람을 좀 찾고 있었는데 아마 직원을 정리 안 하려면 집단 행동을 강행할 것 같아요. 자영업자 단체는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광화문에서 방역 패스 적용과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코로나로 또 사라진 것, 바로 1000만 관객 영화입니다. 올해 최고 흥행작이 300만 명대 수준인데요. 스파이더맨 연말 특수까지 막히자 영화계 관계자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Ever since I got bit by that spider, I've only had 1 week where my life has felt normal.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하지만 거리두기가 재차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는 사라졌습니다. 더 버티지 못한 영화계 관계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 앞에 섰습니다.
수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관련 종사자들은 줄줄이 소중한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별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까지 8년간 해마다 1,000만 관객 영화가 탄생했지만 코로나 파도가 덮친 뒤론 지난해 475만 명을 기록한 남산의 부장들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억 2천만 명을 넘었던 한 해 관객 수도 약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국내 기대작 킹메이커, 비상선언 등 현재까지 100여 편이 개봉하지 못하면서 영화 제작도 얼어붙었습니다. 투자를 아마 못 받을 것 같다.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투자사에 내밀기 되게 어려운 상황. 오징어 게임이나 DP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영화업계는 위기를 뻔히 알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극장 영업 제한 시간을 해제하고 전액 손실 보장, 임차료 및 세금 감면 혜택 등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설 예정인 드라이브스루 카페 앞입니다. 주변의 푸른 나무와는 다르게요.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진 가로수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수사 중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나무 밑동에 드릴로 뚫은 구멍이 발견됐고요. 고농도 농약이 주입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요, 카페가 들어설 건물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농약을 주입했는지는 검찰 수사 또는 법원 판결로 가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요, 가로수에 농약을 부어서 고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개발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봅니다. 세금을 들여서 심은 가로수를 함부로 뽑거나 자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심각하게 시야를 가리거나 출입에 지장을 주면요, 지방자치단체에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하는 걸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름이 25cm 이상이거나 이식함으로써 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또 이식 또는 제거가 필요한 여부를 검토합니다. 물론 비용이 듭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를 예로 들어볼까요? 둘레가 30cm 정도라면 제거 비용으로 22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옮겨 심을 때는 이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상암동 사옥으로 폐구로를 옮겨 심을 때 비용을 확인해봤습니다. 450 이상 들어갑니다. 공사기 들어가야 되고 크레인 가야 됩니다.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야통 처리해야 되고 기준목 세워줘야 되고. 주택 재개발처럼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가로수를 훼손했다면요, 똑같은 수량만큼 새로 심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가로수 어떻게 관리하고 공존할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300명 넘는 주민이 숨졌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슈퍼태풍 라이가 상륙한 필리핀 남부 수리가오주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시아르가오 섬에는 쓰러진 나무와 파편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세부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형 쇼핑몰 건물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오후 최대 풍속 295km 슈퍼태풍 라이가 필리핀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체육관 지붕까지 뜯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위력의 태풍에 지금까지 최소 375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굴 속까지 들어가 대피했고 홍수에 갇힌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1 year old dyan, 1 year old. 1 month old. 당장 삶의 터를 잃은 주민들에겐 지원이 시급한 상황. 태풍으로 수돗물까지 끊기면서 물을 얻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Kahit konting tulong man lang na maparating man lang sa amin dito, yung taga-gobyerno ngayon namin kailangan talaga, yung tunay na gobyerno. 필리핀 정부는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들을 배치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통신이 끊겨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Sabi ko itong ganito, tubig pati pagkain. Under stress ang mga tao.
Kaya kailangan ng tubig yan, uhaw ng uhaw. 필리핀 국제적십자연맹은 이번 태풍을 완전한 대학살로 묘사할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최근 미국 중부를 휩쓴 토네이도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상이변은 더 잦고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생방송 쇼핑 호스트가 탈세 혐의로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벌금이 우리 돈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쇼핑 호스트 웨이야. 웨이야의 인터넷 쇼핑 방송은 하루 1억 명이 시청하고 매출 1조 원을 거뜬히 넘기기도 합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물론 로켓과 부동산까지도 팔아치울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快舟1号是来自武汉土生土长的火箭，今天我们要把武汉最大的土特产卖给大家。 최근 2년간 웨이야의 수입은 우리 돈 1조 1,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说那你个人收入应该在50亿以上吗？说实话，这个钱是我老公在管的。钱的话，具体数字是我老公在管，但是真的没有那么多。 그런데 탈세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년간 수익을 숨기거나 다른 회사로 몰래 빼돌려 1,21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웨이야에게 벌금과 추징금으로 2,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웨이야는 즉각 탈세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SNS 계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팔로워 9천만 명이 넘는 라이브 커머스 계정도 찾을 수 없고 판매 영상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의 일환으로 연예인과 기업인을 상대로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내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긴 절기 동지입니다. 동짓날 애군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팥죽을 끓여 먹곤 하죠. 실제로 팥은 영양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의 제격입니다. 때마침 내일 날이 추워지는 만큼 따뜻한 팥죽 한 그릇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8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이라 극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는 깨끗해지겠는데요. 내일 오전 한때 충북과 영남 지역은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지만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로 춥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7도, 대구는 1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유명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오늘 한 대선 주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불공정이라는 커다란 갈증을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여야 후보 모두 자신이 공정의 아이콘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일침을 가한 거죠. 청와대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아빠 찬스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대선 후보들이 돌이켜보면 좋을 말,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저서 제목으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